개장 전 뉴스 보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투자 뉴스 앤 전략 세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그리고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DB금융투자 김병숙 PB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럼 주요 투자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접견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 일정을 잠정 확정하고 세부 사항을 물밑 조율 중입니다. 미국 보잉에 이어 유럽 에어버스 경영진도 한국을 찾습니다. 글로벌 주요 항공기 제작업체 경영진들이 신사업 핵심 파트너로 한국을 꼽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LG화학은 개발 중인 통풍 신약 티골릭소스타트의 다국가 임상 3상 시험에서 중국 참여를 중단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약 104억 달러에 달하는 46척을 수주하며 목표액 대비 약 117%를 달성했습니다. KT는 컨퍼런스콜에서 올해까지 별도 기준 당기 순이익의 50%라는 배당 정책에 따라 배당금이 결정될 예정이라며 배당금 규모도 전년 대비 증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일진머티리얼즈 인수대금 2조 7천억 원을 포함해 내년에 약 4조 원의 투자를 단행합니다. 일진머티리얼즈 인수대금은 내부 자금 1조 원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외부 조달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 미국 중간선거 결과의 윤곽이 이제 우리 시간으로 한 정오 정도면은 드러날 것 같은데 결과에 관계없이 역대 중간선거 이후 100% 확률로 상승해온 지수 랠리에 대한 시장은 기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요, 정리를 한번 해보죠.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정책이 어떻게 좀 수혜가 예상이 되고 어떤 곳이 피해가 되는지 예상이 되는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영 대표님. 네, 일단 시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제 누가 이기든지 간에 불확실성 제거라는 측면이 강조가 되면서 이제 시장이 좀 상승적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어떤 당이 되냐 따라 가지고 이제 좀 강해지느냐 아니면 조금 약한 것이 그냥 그대로 지속되느냐, 이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잘 아시는 대로 중간선거에서는 하원 전원이 바뀌고요. 이제 상원 3분의 1이 선출이 되는데 현재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다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오늘 새벽까지 나온 상황에 따르면은 상원과 하원 모두 현재 야당인 공화당이 이기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상원 같은 경우는 55% 이상, 그리고 하원은 84% 이상으로 이제 승리를 예상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낙폭을 조금 키우면서 이제 중간선거 관련주들이 분위기가 살짝 좀 상반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각 시나리오별 수혜주를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대중 정책에 대해서 이제 중국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단 이건 다행히 민주당과 공화당이 똑같습니다. 견제를 해야 된다라고 필요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이나하우스를 설립할 계획이 둘 다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관련 대책은 뭔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생산과 제조에 따라서는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자체 생산을 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은 필요시에 외부 생산을 조달할 것이다라고 조금 유연하게 좀 대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교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잘 아시겠지만 무조건 지금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근데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는 서로 윈윈하자, 이제 서로 이야기를 맞춰가 보자라는 좀 주의고요. 그리고 좀 특징적인 부분이 우크라이나 쪽인데 이제 민주당은 현재 지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른 나라의 일에 참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회의적인 어떤 의견을 예시하면서 아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에 대한 어떤 지원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 변화에 따라서는 일단 민주당은 잘 아시는 대로 친환경 이런 걸 좀 밀어붙이면서 우선순위로 적극적으로 현재 지금 대응하고 굉장히 돈도 많이 몰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공화당 같은 경우는 물론 기후변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우선 과제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에너지, 사실 이 에너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영향을 좀 많이 줬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친환경에 대해서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공화당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전통 에너지, 즉 석유, 화학 이쪽 라인들이 좀 중요시하고 있는 그런 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의료 같은 경우는 민주당은 예전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오바마 케어라는 걸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료 서비스 접근성 확대에 따라서 이제 이런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이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공화당은 의료 보장 확대에 대해서 아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공화당이 이기게 되면 지금 시장의 예상에 따라서 공화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은 일단 전통 에너지, 미국으로 치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나 아니면 쉐브론이나 엑손모빌, 제약, 소비재 이쪽 관련 기업들이 좀 이제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빅테크 관련 기업은 일단 금리 인상기라서 확답은 좀 어렵긴 한데 공화당은 보통 이제 세금 면제 등 친기업 정책을 주로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스닥
위주의 어떤 기술주들과 성장주들이 다시 한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화당은 경기 부양책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이겨내겠다 이런 기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는 아무래도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민주당이 승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IRA 법안 같은 친환경, 친재생, 의료 서비스, 의료 시설, 그리고 헬스케어, 방산 이쪽 라인들이 계속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18번의 중간 선거를 진행했는데 1년 뒤의 시점까지 S&P 지수의 평균은 1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연말까지 S&P는 한 16%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2018년도 중간 선거 때 최근이죠. 그러니까 1년간 한 12% 정도 올라간 경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미증시도 중간 선거 이후에 그리고 이제 집권 그 다음 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시장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다행히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은 친시장적인 공화당이 강세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도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친시장에 이제 가까운 공화당의 상승이 지금 공화당의 우승이 유력해 보이는데 그러면은 공화당이 모두 상하원에서 승리할 경우 김병수 PB님 주목해 볼 만한 수혜주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대부분 중간 선거 이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내일 오후쯤 되면 윤곽이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이길 것 같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관점인데 중간 선거의 성격상 야당이 이길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포지션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양당 모두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이런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를 전제에 깔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한국 시장으로 넘어올 때는 배터리 3사 쪽 미국의 공장이 있는 배터리 3사한테는 수혜가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일단 점도표선 공화당이 승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조금 강하기 때문에 공화당 상하원 다 공화당이 만약에 이길 경우를 예를 들어서 IRA나 이제 반도체 제한에 대해서는 유예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 IRA 법안과 반도체 요 제한 수출 제한 이런 법안들은 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 중국 견제 기조도 굉장히 같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업종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에너지라든지 이쪽은 좀 전통적인 에너지 쪽은 좀 강세를 보일 수가 있지만 한국 시장에서 이제 한국 수출 기업들이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것일까라고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소야대 전국으로 아마 변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인 바이든이겠지만 상하원 모두 공화당 야당이 아마 승리를 거두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쪽 사태라든지 이런 외국 쪽 사태가 만약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호흡이 맞지 않을 수가 있어서 방산업종에서 수혜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한국 시장을 볼 때는 2차 전지 외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좀 하방 우려를 좀 가져야 되는 게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쪽에서 조금 많이 힘을 찢는 업종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들은 공화당이 만약에 승리할 경우에는 조금 발목 잡힐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특히 공화당이 결국에는 IRA나 이런 유예를 하거나 이런 개정을 할 수 있지만 한국의 입장을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공화당은 민주당을 반대하기 위해서 IRA 법안이라든지 이런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이긴다고 해서 IRA 법안이 한국이 원하는 대로 극적인 개정이 있거나 이런 유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유리하게 법을 개정하겠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공화당이 승리한다고 해서 요 관계된 수혜된 업종들을 살펴보시기보다는 좀 앞으로 이제 전국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 건지 생각을 해보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시는 게 어떠실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공화당 승리가 유력하게 된다면은 방산 종목이라든지 IRA법의 수혜를 받는 배터리 3사가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슈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중간 선거부터 CPI 발표까지 불확실성이 하나씩 제거되는 이번 주 코스피는 2달 만에 2,400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와, 어제는 치솟기만 하던 환율이 1,380원대로 내려온 부분도 굉장히 지수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남인호 회장님. 네, 그렇습니다. 종합주가 지수 2,400포인트가 드디어 도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목표점 왔으니까 이제 내려갈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2,400포인트 목표점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표점이 다시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아니 기왕이면 다음에 2,500, 2,600, 2,700 갈 거면 출발점이라고 표현하지 왜 기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2,400포인트에서 2,500, 2,600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 지난달에는 2,300포인트를 기준으로 위로 2,400포인트, 밑으로 2,200포인트가 타깃이었다, 범위였다면은 이번 달에는 이제 내림 옵션 만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일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달에는 2,400포인트가 중심, 기준점이 되는 것이고 위로 가면은 2,500, 아래로 가면 2,300이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한국 투자자들은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좀 단편적인 판단을 많이 하시는데 외국인 투자가들 거의 대부분은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의 주식시장이 상단으로 위로 간다면 2,500이고 밑으로 간다면 2,300이다. 그 두 개를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손실 안 보고 돈을 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그런 흐름을 그대로 우리도 많이 본받는 게 좋다는 말씀에서 드린 것이고요. 자, 그럼 이제 추세 바뀌었느냐? 분명히 저는 2,135가 저점으로 판단된다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상승으로 추세 바뀐 것이냐? 아직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업의 실적입니다. 주식시장이란 게 뭡니까?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번 돈을 가지고 주주들에게 재분배하는 게 주식시장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많이 벌려면 뭐가 줘야 되죠? 실적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들 실적 좋습니까?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반등은 어떤 기술적 반등 혹은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한 그런 추세 전환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시장 본격적인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됐기에는 아직 좀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대외적인 이슈와 시장 상황 점검해봤으니까요. 이번에는 세부적인 종목에 대한 기사로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3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한 롯데케미칼. 지금 실적이 안 좋을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너무 안 좋았는데 그 가운데 내년의 투자 행보가 좀 눈에 띄어요, 김선영 대표님. 네, 일단 뭐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어닝스 코드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내 화학 기업들 특히 최근에 좀 안 좋은 모습, 좀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화학 기업들 올 3분기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전방 수요 위축에 따라서 이제 위축 여파를 그대로 맞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좀 제법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한 거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매출이 5조 6,829억 원 정도 나왔고요. 영업 손실은 4,239억 원을 기록했고 매출액은 보니까 YOY로 27.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실적을 봤을 때 우리가 일단 너무 뭐 어닝 쇼크다라고 하지만 사실 제일 안 좋은 것은 영업이익보다는 이제 매출액이 꺾이는 게 정말 안 좋은데요. 사실 매출액에 대해서는 27.9%를 증가시켰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떨어진 건 결국은 이제 비용을 많이 이제 지출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항상 여러분들 보실 때 매출이 꺾이는지가 중요합니다. 영업이익도 중요하지만 매출이 꺾이면 그건 정말 최악으로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호석유화학 역시 3분기 매출액 15.6% 떨어졌습니다. 조금 안 좋죠. 우리 영업이익도 63.7%가 감소한 수치가 발표를 했는데 이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배터리와 태양광을 키워왔었던 LG화학이나 하나솔루션, 뭐 여기는 이제 석유화학에 대한 어떤 부진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실적이 나왔고요. 결국은 어떤 한 기업의 실적이 한 업종에만 집중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이제 그런 매출의 포트폴리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번 실적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일진 머티리얼스 이제 인수대금이 한 2조 7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포함해서 4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투자를 늘려가지고 오히려 우리는 이제 올해는 버리고 내년을 좀 더 이제 집중해서 한번 보겠다라는 기업들이 최근에 꽤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주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롯데케미칼 지금 11월부터 바닥을 잡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공격적인 신사업 투자와 4분기 수익성 개선 전망이 점쳐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주가의 추가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김병수 PB님? 어떻게 보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8일 이제 실적 발표에 이제 컨퍼스콜을 진행하게 되면서 결국엔 모두가 궁금했던 건 일진 머티리얼즈 관련된 인수에 관련돼서 이제 자금에 대한 이런 향방에 대해서 아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영업 이익이 아마
적자가 확대되고 4분기 실적도 이제 부정적일 전망이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게 되었고, 결국엔 내년에 그러면은 롯데케미칼이 일진머터리얼즈 인수하기 위한 2조 7천억 원을 마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많이 이어졌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1조 원은 현금으로 내고 1조 7천억 원을 이제 조달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인수대금 납입까지 이제 계약금을 제외하고 한 2조 4천억 원 정도가 남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결국엔 63%가량 대략 한 60% 정도로 외부에서 조달하고 40%를 이제 자체 현금으로 이제 인수를 마무리 짓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점을 좀 살펴보신다면은 일질머티리얼즈를 이제 올해 하반기에 M&A 시장 매물로 나왔을 때 인수 검토할 때 대비해서 금리가 좀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약 한 5% 정도 금리로 아마 인수를 조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자만 연 850억 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분석한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되는데, 이 기사를 살펴보면은 5% 금리를 가정했을 때 이자가 연 850억 원인데 일진머터리얼즈의 작년 영업이익이 699억 원이었습니다. 일진머터리얼즈 영업이익보다 더 큰 금액을 이제 이자로 내는 사태가 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지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그룹에서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좀 새로운 사업 분야의 진출이 진출을 위한 발판이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미국의 이제 IRA를 비롯해서 이런 IRA를 비롯한 이런 어떤 자국 우선주의를 대비해서 2차 전지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한 교두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을 더 중점적으로 보셔야 롯데케미칼과 그 앞으로 나아가는 롯데그룹 쪽에서도 아마 지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쪽에서 어떻게 이 사태를 마무리 짓고 다시 한번 성장성을 거둘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롯데케미칼의 주가 향방에 대해서 투자하실 때 좀 보셔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롯데케미칼은 지금 반등이 나올 때마다 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 주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닥을 기고 있다가 이제 막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인 사태에서 좀 엊그제 좀 안 좋은 소식이 나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살펴보신다면 결국 인수 자금 자체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물론 금리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사태를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유가 상승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에서도 자금 흐름이 원활히 돌아갈 수가 있고, 특히 조달 시장에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CFO가 밝혔기 때문에 일진머터리얼즈 인수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제 2차 전지 시장에서 롯데케미칼의 역할이 어떻게 될지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속보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 미국 중간선거 첫 투표 지역이죠. 인디애나와 켄터키 지역에서 이제 투표가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저희 계속해서 이제 속보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 해드릴 거니까요.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형주 롯데케미칼에 대한 전망 들어봤고요. 중소형주 이야기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대형주로 쏠리면서 사실 코스닥 중소형주 쪽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좀 똘똘한 중소형주에는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요, 남인도 장님. 네, 그렇습니다. 꺼져가는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다시 불씨를 불러일으켰죠. 외국인 투자가들. 최근에 약 5조 원 정도 주식을 사면서 한국 주식시장을 다시 턴어라운드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들이 주로 매수하는 건 대형주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주 종목군 중에서도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딱 두 가지 앞쪽에서 말씀드리면요. 말 그대로 독보적인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 대형주에 뒤지지 않는 그런 기술력이라든가 그런 영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중소형주를 선호하고 있고요. 다음 두 번째는 뭐냐? 경기 침체. 앞으로는 경기 화랑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고금리 상태에다가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는데, 경기 침체에서도 안정적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군들을 외국인은 주로 사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나오고 있죠. 취업 사이트인 사람인 HR, 그리고 건강 간편식 업체인 푸드나무, 그리고 3D 추정 기술이 있는 고용 등 상당히 기술력이 있고 또 독보적인 그런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살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최소한도 금년 말까지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대형주, 우량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 외국인 투자가들, 우리 한국 주식 사는 외국인들이 그들 대형 우량주를 더 선호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으냐? 제가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7대3 원칙입니다. 즉 대형 우량주,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이런 2차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방산업, 대형주 쪽에 7을 싣고 나머지 3 정도를 그리고 개별 종목에 실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뭐죠? 먼저 현금 20%는 빼놓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현금 비중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는데, 자, 이렇게 중소형주 안에서 지금 좀 수급도 견조하고 펀더멘털도 튼튼한 종목, 우리 김병수 PB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 저 외국인 매수세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면서 주식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외국인 순매수 일수를 한번 계산하면서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울반도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외국인 수급 쏠립이 굉장히 뚜렷한 지금 현 시장에서 잠재성 있는 종목들을 아마 순매수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18일 연속 외국인이 순매수로 이어지고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시총이 좀 큰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LED 쪽에서 세계 3위 기업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재밌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100번째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라는 기사도 함께 나올 정도로 이제 기술만이 공정사회를 이끄는 길이다라고 서울반도체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었고 특히 30년 동안 18,000여 개의 특허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특허에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3위 이제 발광 다이오드 LED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매출액의 약 10%를 R&D에만 투자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결국에는 이런 선도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출시하게 되었는데 2005년에 특허 침해 경고장이 함께 나오게 되면서 특허 쪽에서 소송을 이제 불사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100번째 특허 소송을 모두 승사하는 대기록을 작성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주가는 굉장히 좀 아래쪽에 좀 많이 내려와 있지만 외국인 순매수가 충분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번 기사에 말한 똘똘한 종목을 담았다라고 표현할 때 제이시스 메디칼을 비롯해서 이런 서울반도체까지도 외국인 수급이 충분히 쏠리고 있는 업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좀 살펴보시면서 LED 업황 다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서울반도체도 아마 외국인 수급 이후에 조금 더 주가 상승의 향방이 좀 갈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서울반도체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하반기 좋은 투자로 하나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소형주 안에서는 서울반도체와 제이시스 메디칼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업들 개별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화학입니다. 지금 국내 대표 배터리 수혜주로 소재주로 알려져 있지만은 LG화학 바이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LG화학 통풍 치료제 관련 소식이 나왔는데 어떤 소식인지 좀 전해주시죠, 김선영 대표님. 네, LG화학은 현재 개발 중인 그 통풍 신약이죠. 이제 티굴릭 소스타트라는 게 있는데 이것의 다국가 이제 임상 3상인데요. 이제 중국을 빼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중단 사유를 좀 살펴보니까 중국에는 보시면 이제 국가 약품 감독관리국이라는 게 있는데 NMPA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중국의 현지 통풍 임상 진료 관행을 반영해서 이제 임상 디자인을 좀 수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렇게 수정을 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참여를 중단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 통풍 환자가 한 1,400만 명 정도로 이제 추산이 됩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통풍 환자가 많은 국가가 이제 중국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 중국에서 이런 부분이 좀 중단된다는 거는 조금 이제 아무래도 케이스를 많이 다룰 수 없다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미국과 유럽에 집중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 체크해 보셔가지고 중국에선 빠진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에 집중하면서 이제 임상 3상을 진행한다라는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LG화학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마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기사로 넘어가 보죠. 찬바람 불 때 시선이 가는 쪽, 바로 배당 매력이 돋보이는 통신주 이야기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주는 사실 경기 방어적 성격이 좀 공통으로 있는 건데 증권가에서는 지금 보면은 통신사별로 좀 매력도를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인우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대로 통신의 가장 큰 매력은 고배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경기가 다소 침체되더라도 우리가 경기 어렵다고 해서 전화 통화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기의 방어형 그런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KT나 SKT나 LG U+, 물론 각자가 다 우리 회사 전화가 가장 잘 터지고 가장 수신율이 좋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세밀한 부분은 차이가 있겠으나 자, 그래서 통신업으로 보면 성장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는데 어디서 차이가 나냐? 비통신 분야에서 차이가 납니다. 지금 증권업계에서는 KT하고 SKT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LG U+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의 시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KT 같은 경우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관계사인 KT 에스테이트, 그리고 카드사인 BC카드, 그리고 요즘 스튜디오 진이라고 미디어 컨텐츠 업체 잘 아시죠, 여러분? 이쪽이 굉장히
기대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KT 같은 경우. 다음 SK텔레콤 보겠습니다. 구독 서비스 사업인 T우주라는 구독자가 자그마치 130만 명을 돌파했답니다.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요. 또 SK 브로드밴드 역시 성장성이 매우 좋아진다. 이렇게 긍정적인 비통신업 분야가 발전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 반면에 LG U+ 같은 경우는 지금 컨텐츠라든가 이런 미디어 쪽에 관심이 있는데 이쪽이 아직은 성장성이 그렇게 뚜렷하게 부각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일단 비통신업 쪽에서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LG U+에 대해서는 약간 수익성을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통신사별로 전망이나 목표가가 일제히 좀 다르게 잡히고 있는데 우리 김병수 PB님은 통신사 관련해서 어떤 종목 조금 매력적으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올 상반기에 통신 업종을 좀 살펴봤을 때 KT가 굉장히 매력적이었다라고 아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KT 같은 경우에는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통신 외 업종에서 굉장히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신 업종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업종 내 고민이 굉장히 클 텐데 통신업에 대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아마 제한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으로 그 사업 내에서 비통신 사업에 대한 성과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융지주 생각하시면 비슷할 것 같은데 비은행 수익을 내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아마 같은 이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 기사 보신 대로 KT와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좀 실적이 괜찮아지겠지만 LG+는 조금 안 좋을 것이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는데 실제로도 이제 올해 실적 추정치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KT와 SK텔레콤이 6개월 전에 비해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LG+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결국엔 이거는 이제 비통신 사업에 대한 성과의 이런 의문점 때문이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틱하게 많이 통신 가입자가 늘어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배당주의 성격으로 좀 많이 살펴보시는 분들도 있었고 날씨가 이미 추워졌지만 찬바람 불면 배당주라고 하면서 KTNG 주가 상승도 굉장히 많이 보였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당주 성격으로 좀 살펴보신다면은 금리 인상이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배당주 관점에서도 그렇게 큰 매력도가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함께 나오게 되었고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을 이제 전년과 만약에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면은 대략 7% 그리고 KT와 LG U+는 한 6.2% 수준이다라고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되는데 이건 거의 예금 금리와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가 있어서 배당주의 성격으로도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결국엔 통신업종 전반적으로 조금 주가가 좀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거기에 LG U+ 같은 경우에는 비통신 사업에 대한 성과가 아직 가시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LG U+를 좀 긍정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본다면은 상반기에는 일회성 비용이 좀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에 일회성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 4분기, 3분기, 4분기에는 그리고 3분기에는 이미 실적이 나왔고 4분기에는 이제 일회성 비용이 없을 것이다라고 나와서 영업이익이 연 1조가 이제 확실시 된다라는 긍정적인 기사도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5G 비중이 50%를 넘어서게 되면서 더 앞으로 통신업에 대해서는 오를 수가 없지만 이제 비통신 업종을 살펴볼 때 이런 그 KT 그리고 SK텔레콤, LG+의 어떻게 보면 3파전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통신 업종에 대해서 어떤 가시성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통신 업체를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배당주 관점에서 들어가기에는 그렇게 큰 매력도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친구들 중에 조금 성장 가능성이 있는 제 생각에는 LG+가 나쁘지 않지만 기사에 따르면 LG+가 아마 성장 가능성, 성과가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기사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통신업종 투자 이어나가신다면은 성공적인 4분기 투자가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를 좀 해볼게요. 배당 매력이 돋보인다기보다는 통신사 가운데서는 그래도 좀 낙폭 과대가 있는 LG U+를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직 낙폭 과대가 됐고 지금 하방을 찍고 살짝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의 유일한 통신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성과가 아직은 눈에 가시화되고 있지 않지만 결국에는 그 배당주 성격을 버리고 봤을 때 낙폭 과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살펴볼 만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